저는 여기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요. 저는 이제 원래 그 의사는 아니고 약사 출신으로 해서 한 30년 전부터 이제 천연물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원래 이제 저는 이제 약국도 한 5년 경영을 했었지만 의약품을 되면서 이제 천연물 의약품 개발 회사를 25년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고 천연물로 가지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대부분의 약사나 또는 과학자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천연물을 가지고 많은 질병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 밝혀내는 과정이 쉽지 않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 이제 밝혀낸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포 실험도 하고 동물 실험도 하고 인체 실험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한 20여 년 넘게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 지금 현재 연구원 중 60명인데 저희 회사 직원이 200명인데 그중에 연구 관련된 60명 저희 연구소가 한 6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서가 캔서 쪽이에요. 암을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 지가 암에 관련된 연구를 한 지가 벌써 20년 가깝게 되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어떤 것은 뭐였냐면 이 천연물을 가지고 우리가 항암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암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암이 왜 걸리는가 그리고 도대체 암은 사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그 병태생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천연물을 가지고 암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강의의 주제는 우리가 천연 항암제가 과연 우리 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우리 환우분들에게 좀 들어서 앞으로 그 암을 이제 극복하는데 많은 힘과 그런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암을 왜 걸릴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병인이 왜 걸릴까 그게 정말 존슨 홉킨슨이라는 이런 가장 유명한 캔서 메디컬 센터에서 운이 나빠서 걸린다. 그러니까 똑같은 발암물질을 먹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미세먼지를 계속 어떤 사람은 담배도 계속 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암물질을 먹는다고 해서 코로 들이마신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발암물질을 쓰지도 않았는데 암에 걸리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확정성의 어떤 그런 특정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린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쭉 쌓이다 보니까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통계가 안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으냐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많으냐 했을 때 술을 먹는 사람이 간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없어요. 근데 간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간암에 걸린 사람들에서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특히 여성 간암은요, 여성 간암 많잖아요. 술을 한 번도 안 먹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여성분들 중에 담배 안 피는 분들이 80%가 간암이에요. 폐암은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단정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에 왜 걸리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다, 뭐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다 막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면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어떤 사람은 빨리 켜지고 어떤 사람은 안 켜지고 그래요. 외소증 있잖아요. 난장이라고 하는데 뭐가 키가 작은 외소증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리 발암물질이 들어도 암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암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외소증 있는 사람 암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 외소증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암으로 죽지가 않고 노화가 빨리 와요. 그래서 그 노화로 인해서 어떤 대사성 질환으로 많이 사망을 하는 편이고 암으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외소증, 그래서 외소증이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잘 보면 우리가 암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한때 있는데 결국에 성장과 증식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잖아요. 그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성장과 증식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20살 이전에 멈추잖아요. 키가 크고 세포 숫자가 늘어나고 이걸 성장과 증식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가 나이 20살 넘어가면 불이 켜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켜지니까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켜지는 것이 음식에 의해서 켜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켜질 수도 있고 발암물질에 의해서 켜질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켜집니다. 그래서 존슨 홉킨스에서는 운이 나빠서 켜집니다. 어떤 건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서 발암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 다음에 스토니 브룩 암센터에서는 그렇지만도 운이 나빠서도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환경,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또는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 또는 중금속이 많은 환경, 이런 거 식생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있잖아요. 기름, 중금이 많은 거, 그다음에 식용유, 탄 음식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암에 걸리게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가 송아지가 6개월 이상부터는 이유를 하거든요. 젖을 떼요. 왜 그러냐면 소가 빠른 속도로 클 때까지만 우유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빠른 속도로 클 때까지 그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IGF-1이라는 호르몬인데 그 IGF-1이라는 호르몬이 소를 키울 때는 필요한데 소가 크고 나서 그게 들어가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도 우유를 이유할 때까지만 먹어요. 그 이후에 먹게 되면은 성장과 증식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서 암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우유는 특별한 상황에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계속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도 사실은 나이가 3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더 커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단백질이 있지만 우유에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 용도로서 우유보다는 다른 쪽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유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성장 호르몬의 문제, 하나는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남성이 먹는 경우에는 여성화되고 여성이 먹는 경우에는 중성화돼요. 중성화가 아니라 여성이 먹는 경우는 성조숙증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유방암이나 난소암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셀메드에서는 발암물질, 스트레스, 약한 면역력과 해독력, 저산소증 이 다섯 가지가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은 이제 대부분 성장과 증식 유전자를 건드리는 것을 발암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막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로 빠져드냐면요. 이 우리의 세포가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세포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역분화적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태아의 엄마 뱃속에 있을 태아의 세포 상태라는 것은 그게 이제 배아 세포 상태인데 그 배아 세포 상태로 간다는 얘기는 분열과 증식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분열과 증식을 못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면은 이 세포가 역분화를 해요. 역분화를 이제 암세포로 이제 이 정상세포가 배아세포로 역분화가 되면서 실제 이런 자연계에서는 정상 체세포가 배아줄기세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암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세포가 뒤로 가서 격세 유전이 되면서 암화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3개월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어떤 갈등을 계속하게 되고 공포, 갈등, 불안, 초조 이런 스트레스를 3개월 정도 계속 받으면 내 세포가 그냥 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이 또 매일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암이 하루에도 수만 개의 암이 계속 암세포가 생겨요. 생기는데 그 암세포를 계속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암세포를 계속 잡아먹는 세포들이 있어요. 암세포가 생기면 가서 먹고 생기면 먹고 매일매일. 근데 언제 먹느냐? 잘 때 먹어요. 암세포를 낮에 해 떠 있을 때는 절대 암세포를 먹지 않습니다. 어느 때 먹냐면 잠잘 때 먹어요. 근데 잠 잘 때 먹긴 먹는데 깊은 잠을 잘 때 먹어요. 이게 잠을 이렇게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그런 무의식 상태에 가지 않으면 백혈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암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암을 못 잡아먹는. 그러니까 그 암을 잡아먹는 세포를 백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식세포라고 있고, 그다음에 NK 세포도 있고, 많이 들어본 T 세포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세 개의 백혈구들이 암을 잡는 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이 협동을 해서 계속 암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내 몸에 암이 계속 발암물질로 암이 생겨도 계속 매일매일 처리를 해주니까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잠을 못 자고 백혈구들이 움직이지 않고 활동도 못 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암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암물질이 이게 발암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을 90%가 해독을 간에서 하는데 간이 약하면은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이 약한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데 간이 약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GPT, GOT, ALT, AST 간 수치가 다 정상인데요. 그게 간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수치일 뿐이고 실제 이 발암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해독시키는 그런 시토크롬 P라고 P450이라는 그 페이스 1와 페이스 2의 이제 포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두 단계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아예 잘안 걸려요. 발암물질. 근데 모든 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저산소증인데 이 저산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빈혈
호흡이 가쁘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빈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저산소증은 식용유를 많이 먹으면 저산소증이 와요.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충분한데 내가 왜 저산소증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세포로 이동시키는 수단이잖아요. 세포까지 산소가 가는데 산소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저산소증이라고 세포 빈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근데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지금까지 먹었던 그런 식용유들은 다 산화된 기름을 먹게 되면 세포막이 산화되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산소가 안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와요. 산소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들어보시겠지만 이 산소가 들어가야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가 일단 못 들어가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죠.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요. 그렇게 산소가 못 들어가서 죽은 세포를 우리는 경색이라고 해요. 심근경색 들어보셨죠?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간은 경색이라고 하고 간경화라고 이렇게 하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가 죽는데 얘들 중에 안 죽는 세포들이 있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암세포. 애들 중에 다 죽는데 안 죽어요.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이제 자기 DNA를 바꾸는 거죠. DNA를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세포로 바꾸는 게 바로 암세포예요. 그렇습니다. 산소가 없는데도 살 수 있는 세포로 바뀐 것이 암세포인데,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암세포는 앞에 발암물질, 스트레스, 약한 면역 해독력을 생기는 암보다 수백 배 강한 암세포예요. 그래서 저기 마지막에 세포막이 산화돼가지고 생기는 암세포는 500가지의 암 중에 가장 센 암이에요. 그래서 저런 암에 노출이 되면 한 6개월 만에 몸 전신에 전이가 다 되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치료 도중에 갑자기 악화되거나 또 재발이 되는데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산소증으로 인한 암이 굉장히 약화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발암물질에 의한 암이 제일 약하고요, 제일 강한 암이 저산소증의 암이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발암물질에 의한 암은 적절한 표준요법을 통해서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기 저산소증으로 오는 암은 표준요법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암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대의학적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존스 홉킨슨에서는 운이 나빠서, 이 어떤 암이 걸리냐도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저산소증에 걸리려면 일단 산소가 부족해야 돼요. 그 산소가 충분해도 세포 안으로 산소가 못 들어가면 저산소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혈관 관리, 세포막 관리 두 개를 잘해요. 혈관이 동맥경화에 걸리면 산소 이동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포막이 산화되면 산소가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암 환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암은 두 가지가 있다. 발암물질로 오는 암은 순환암이더라, 비교적. 그리고 완치율이 8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암의 종류들이 되게 종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환암이 있고 산화암이 있고 전이암이 있고 뭐 비전이암이 있고 성체성 암이 있고 배아성 암이 있고, 근데 이게 그레이 존이 굉장히 넓어요. 어떤 암은 전이암이 강한 성격이 있고
어떤 암은 뭐 비전이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암의 그 커지는 속도, 전이되는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을 실제 병원에서도 어떻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한번 해보면, 발암물질로 생기는 순환암은 전이암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 암이 생길 때부터 나는 전이가 되는 암이다, 전이가 안 되는 암이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저산소증으로 오는 암은 대부분 그 0.1mm, 0.1mm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1mm 정도 됐을 때부터 우리가 패시티로 이렇게 보니까 알거든요. 0.1mm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0.1mm 정도가 생겼을 때 저산소증이한 암은 이미 전신의 전이를 다 마친 상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어요. 내시경을 하거나 아니면 패시티를 해서 딱 보니까 뭐 1cm 또는 0.5cm짜리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뒀는데, 이제 그대로 뒀는데도 한 6개월 됐는데도 그대로 있다. 이것은 비전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전이암이었으면 이 정도 보일 정도면 이미 전신에 다 실을 뿌린 상태인 거예요. 그때는 뭘 써도 안 된다. 그때 뭘 이렇게 항암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했을 때 급격하게 국소성 진행이 되면서 아주 악화되는 일이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암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운이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그것은 아주 불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비전이암이 전이암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암이 비전이암으로 갈 수 있어요. 노력을 통해서. 하지만 가장 많은 케이스들은 저 순환암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잘못 관리해서 사나운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산소를 해결하는 건 가장 유일하다. 그래서 항암 치료 재발하는 이유는 면역력이 이제 항암제 자체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카톨릭 대학교에 지금 항암 쪽에 계신 그 분하고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자문을 받고 있는데, 면역 항암제들이 효과가 거의 면역 항암제들이 키투다 효과가 어느 정도는 한 3, 4%? 그럼 나머지 95%는 뭐냐? 그래서 효과가 없으니까 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는 일은 거의, 그래서 보통 파클레탑솔이나 또 카보프라킨 이런 제제들하고 같이 어쨌든 세포독성 항암제를 지금 쓰지 않으면 항암 치료를 사실은 의미 있게 암을 축소시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암을 사이즈를 줄이지 못하면 병원에서도 그만큼의 치료 실적이나 어떤 그 과정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암 사이즈를 줄이는 쪽에 다 맞추고 있어요.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암 사이즈가 안 준다 하면 그것은 치료에 실패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즈를 줄게 하려면 세포독성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면 다 면역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표적 항암제도 면역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아는 분은 뭐 폐암, 어떻게 정기검진에서 폐암이 나왔는데 매일 먹는 항암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경구용으로 먹는데 간질성 폐렴이 와서 바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이제 그런 안 좋은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면역이 굉장히 약해진다. 그리고 키토르다를 면역 강화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실제 키토르다를 썼을 때 마지막에 제일 큰 부작용은 폐렴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온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너무 과다한 면역 치료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부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항암제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된다. 이것도 문제죠. 항암제는 암 줄기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포막 산화에 의한 세포 내 산소 부족으로 이게 암이 재발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저게 비전이 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주 사나운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진행이 엄청나게 잘 되고 공격성이 엄청 강한 전이암 무서운 6개월 만에 또 이렇게 사망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암은 세포막의 문제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 내 세포막에 암세포의 막도 퀄리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의 막이 산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마찬가지지만 그 산화되지 않으면 최소한 이게 전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조광현 교수님이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이걸 2000년도부터 연구를 해서 이게 1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대장암 그 케이스를 가지고 하는데 대장암이 완전하게 항암제를 쓰지 않았는데 정상세포로 100% 바뀐 거예요. 이것을 유전자 3개를 가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유전자 3개들은 후성 유전적에 관련된 유전자인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그래서 저렇게 암세포가 항암제를 쓰지 않고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세포로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전이암, 비전이암의 어떤 그런 구분은 없어요.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좀 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비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뀔 수가 더 잘 바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포 내 유전자 조절의 중복성과 건실성에 바탕하여 암세포 내의 유전자 스위치를 비정상적인 유전자 스위치를 켜서 정상세포로의 가역화가 가능하다.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어떤 세포 시그널, 정상적인 세포 시그널이 꺼져 있다. 이 세포의 신호를 켜게 되면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는 놀라운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TV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산에 가서 암이 완치된 분들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대체육법으로 외국 유럽의 사례에서도 완치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고가 많이 됩니다. 암 말기였는데 시하고 뭐 3, 4개월이었는데 완치가 된 케이스들이 물론 아주 적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잖아요. 항암제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런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공기, 물, 산, 영양소, 기도, 명상, 운동. 이게 지금 8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암을 억제하는 정상적인 유전자 스위치를 다시 킬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실제 그래서 햇빛과 밝은 공기, 좋은 물, 그 다음에 산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 산에는요, 우리가 산에 있는 공기만을 생각하고 나물만 생각하는데 그게 박테리아가 많아요.
이 박테리아가 세균이잖아요. 그런 세균들이 우리 몸을 안으로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유전자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의 건강한 그 흙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 물을 이렇게 지하수 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먹게 되면 장의 박테리아들이 아주 면역성이 강한 박테리아로 바뀌게 돼요. 그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치료가 된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영양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세포막을 바꾸려면 우리 세포막은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먹어요. 좋은 기름을 먹어요. 제가 한 기름을 연구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그 전에 연구하기 전에는 명절 때마다 들어오는 게 식용유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야. 30-40개씩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걸 저는 안 먹고 다른 사람 줬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도 못 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름들이 사실은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어떤 식용유든 그 어떤 과정에서 그 기름들이 우리는 그 기름을 그냥 조리용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것들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 기름이 이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걸 알면 누구한테도 권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계속 했던 얘기인데 최근에 와서야 이제 뭐 이혜정 이사님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와서야 그 기름의 식용유의 발암 가능성에 대해서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논문도 많이 나오고. 실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큽니다. 이 기름. 그래서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되고요. 스님들이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시죠. 전체적으로 채식을 하시고 또 맑은 공기, 맑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때 스님들이 폐암이 많아요. 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먹는 사찰 음식들이 대부분 이제 고기를 안 먹으니까 기름을 많이 넣어요. 기름을 많이 넣는데 참기름, 들기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참기름, 들기름이 다 산화된 거예요. 원래 들기름, 참기름은 저렇게 진하지가 않거든요. 원래 그 산화되지 않은 기름들은 맑은 연소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보면은 발암물질도 많고요. 그 기름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세포막을 만드는데 산소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거, 그 암도 아주 센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기름, 가장 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은 영양소로만 예방이 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정신력으로만 암은 예방될 수 있다. 정신력 예방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력도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도 중요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면역세포가 좋아지고 또 혈관이 열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좋지만 발암물질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식용유를 계속 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한다고 저산소증이 안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영양소로만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년간 암을 연구하면서 본 것은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식물이 만들어낸 색소가 있는데 이 색소가 암을 99% 예방 가능합니다. 이 색소를 매일매일 우리 사람들이 이 색소를 매일매일 먹잖아요. 매일매일 먹으면 암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는 비전이 암이 예방 가능하다. 비전. 그러니까 좀 오래 살 수 있는 암은 안토시아닌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이암은 안토시아닌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전이암은 이 노유파라고 하는 산화 안 된 기름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안토시아닌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영양소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노화가 되는 생명이잖아요. 우리 노화되는 우리 인간의 세포를 노화가 덜 되게 또 병이 안 들게 막으려면 건강한 생명체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건 자연 이치예요. 근데 건강한 생명체는 식물에서 찾아야 아주 안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으며 독성이 없어요. 그리고 식물이 동물의 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병약 반환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체계라든지 이런 그 해독 체계들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또 건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99% 예방이 가능한데 하나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고 이 색소가 어디에 많으냐? 어디에 많으냐? 아로니아 베리 위에 많아요. 블루베리, 그다음에 블랙베리, 아로니아 베리 많습니다. 포도도 베리죠. 포도에도 많이. 어쨌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색소에 많이 있더라. 그다음에 가지 있죠, 가지. 가지도 안토시아닌이 많은 애예요. 이런 안토시아닌들을 음식에서 계속 섭취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암에 잘 안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노유파는 가끔 산화되지 않은 기름이에요.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 기름, 호박기름, 호박씨 많은 기름들이 있지만 산화되지 않는 기름을 먹어야 된다. 요즘에 나오는 오메가3는 다 산화된 거죠. 다 산화된 겁니다. 다 산화되기 때문에 오메가3를 건강에 좋다고 먹어도 실제 세포막이 다 산화되기 때문에 크게 이점이 없어요. 산화되지 않는 기름을 먹어야 되고 이걸 노유파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밝혀낸 물질이고요. 이 안토시아닌은 이제 베리류 또는 꽃에서 추출하고요. 안토시아닌 중 C3제라고 하는 안토시아닌이 가장 활성이 좋은데 C3제는 아로니아하고 흑미하고 흑태, 흑계 여기 많이 들어 있어요. 이 C3G가 그래서 이거 항암 색소라고 합니다. 암 줄기세포와 암 개시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유파는 항암 기름인데요. 산화와 변성이 없는 식물성 기름을 말합니다. 노유파는 조리용 기름이 아니고 우리 몸의 세포막과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름이다. 프리미엄 식용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노유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유파만이 정상적인 유전자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노유파는 산소 자석으로 작용을 해서 세포 내 산소 포화도를 끌어올려서 진행성 악성 암세포인 배아성 암세포, 이게 바로 전이의 암이에요. 배아성이 들어가면 하루 만에 전신으로 다 퍼져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아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세포의 어떤 그 ECM 그 주변을 만들 수 있는 그 상태는 이게 이제 그 세포막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세포는 아주 악성이며 진행성인 공격적인 암세포로 전환이 되는데 그 산소 포화도가 65%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산소 포화도가 85% 넘거든요. 근데 산소가 100이 있으면 세포 안으로 85가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암 환자들, 특히 이런 진행성 암 환자들, 전이성 암 환자들은 6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65% 미만인 상태를 85%로 만들어주면 유전자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뀔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타이밍이 좋아야 되죠. 더 커지기 전에,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유전자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시간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코이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후코이단은 면역을 올려주는, 그래서 암을 잡는 NK T세포, 배식세포에 뭐 올려주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후코이단을 미역을 많이 먹죠. 일본 사람들도 미역을 많이 먹어요. 근데 유럽에 가니까 미역이나 다시마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 후코이단을 먹으면 암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미역이나 다시마를 많이 안 먹었다는 분들은 되게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주 먹는 사람들은 면역 다당제를 쓸 때 다른 면역 다당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본인의 식생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우즈벡 같은 그 암 환자들은 저 후코이단에서 주면 암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실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후코라인이라는 후코이단이 있는데 유럽에 이걸 우리가 임상 실험을 시작하고 나서 유럽 사람들이 암 환자들 보조제로 갔을 때 되게 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보통 이건 안토시아닌이나 아로니아, 저희는 안토시아닌을 아로니아에서 뽑아내는데 항암제하고 같이 쓰면 항암 효과가 좀 상쇄되는 거 아니냐,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암제하고 난소암, 유방암, 폐암, 간암, 백혈병 이런 다양한 인간 암세포주와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줄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아로니아 추출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자체가 세포 독성이 거의 없어요.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는데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멸을 시키기 때문에 안전하게 병용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도 안토시아닌 같이 병용할 수 있다. 항암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후코이단도 이렇게 면역 활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후코이단은 기존 후코이단의 최대 20배 정도의 활성을 갖고 있는 활성형 후코이단을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전이 억제 효과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토시아닌 후코이단을 따로 먹지 말고 이걸 두 개를 합체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안토시아닌의 효과가 무려 6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코이단의 효과가 올라가지는 않는데 안토시아닌의 효과가, 이걸 두 개를 붙였더니 안토시아닌의 항암 효과가 6배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특허를 내고 논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먹는 게 유리하다. 복합체를 먹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어떤 결합을 시켰냐? 이온 결합, 활 결합을 시켜서 안토시아닌의 활성과 안정성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쥐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쥐실험을 이게 저희가 한 쥐 120일 정도, 20수 넘게 했는데요. 22주까지 했는데 일주일에 한 2번 복용했는데요. 근데 암은 막 계속 커졌을 거 아니에요. 계속 암은 커지는데 안토시아닌 후코이단 이거 일주일에 2번 먹인 쥐는 암이 거의 잘하잖아요. 발암물질에 의한 암. 그러니까 2번을 먹여서 그렇지 만약에 한 4번 정도 먹었다면은 99% 이걸 예방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호스피스의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호스피스에 가실 정도의 그런 상태, 악액질, 하케키아라고 하는데 그런 악액질이 있는 분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봤는데 일단 악액질이 생기면 체중이 많이 감소하게 된다. 그런 분들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명이 남았는데 이제 그런 체중을 감소가 73% 개선을 시켰고요. 먹이 섭취량, 근력, 신체 달.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버롤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생존 기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봐서 지금 조만간 카톨릭 대학교 강남 성모병원에서 임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투르다와 이제 키투르다 효과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해봤더니 실제 이게 이제 키투르다 이 키투르다고요. 여기 키투르다고요. 여기 이제 우리 AFH인데 뭐 용량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먹는 용량과 비교해봤을 때 아주 유효성이 좋게 나타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키투르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키투르다는 부작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키투르다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아토시아닌 포이전 박스를 써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투르다를 나는 무조건 병원에서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되고 어쨌든 같이 썼을 때 효과가 되느냐 좀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키투르다 단독으로 썼을 때 암 사이즈와 무게 같이 썼을 때 한 이렇게 절반 이상 사이즈가 더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부작용 없이 같이 썼을 때도 훨씬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로니아 추출분말 안토시아닌, 강황, 커큐민, 녹차. 저희들 연구소에서 실제 이제 개발한 항암 영양소들인데 얼마나 영양소 효과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냈는데 암세포 억제율이 아로니아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에서 100%가 나타납니다. 대장암에 가장 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레스베라톨 같은 경우에는 뇌암, 난소암, 그 다음에 99를 찍은 게 유방암, 방광암, 대장암, 간암, 이게 전립선, 요게 99%까지 나타나고요. 여기 녹차 같은 경우에 간암이 100%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예 암이 자라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강황 같은 경우에도 뇌암에서 효과가 좋았고요. 전립선암, 폐암에서도 강황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강황은 강황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요. 강황에서 뽑아낸 아주 고순도의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실제 썼을 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거 네 개를 가지고 하나의 이제 복합 영양소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 따로따로 부정할 거 없이 하나로 이용해도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의 완치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암세포 산혈 제거 가능하지만 암 주기세포는 못 죽이기 때문에 이런 안토시아닌, EGCG, 카테킨, 제인스테인, 레스베라톨, 퍼프메드로 암 주기세포를 사멸하고 면역차단체로 암세포를 사멸을 하고 그다음에 노유파로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악성 암세포를 예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암이 완치된 분들의 공통점은 병원 치료 이외에 모든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을 긍정적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유전자가 바뀔지 모르니까 막 해야 됩니다. 나쁜 것만 아니면
그다음에 특히 면역력과 회복력, 영양력도 매우 중요시했고 어떤 경우에도 낙관적이다, 희망적이었다. 그리고 뭐 크기에 암 사이즈에 너무 일이 하지 않고 내 몸의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서역에 셔틀버스 타는 그 입구인데요. 수서죠. 여기에 저희 이제 그 모델인 김성명 이렇게 지금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우리 원장님만큼 이렇게 어떤 임상이나 환자분들을 많이 상담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제 그 영양소와 약물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의약품도 개발하고 이런 천연 영양소를 개발하는 그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이런 물질들을 개발해서 우리 암 환자분들의 지금 치료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통합 암 치료 원장님이 김진국 원장님 하시는 이런 통합 암 치료에 저희들이 지금 개발한 영양소들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